스위스에서 제일 큰 은행 UBS가 비트코인 ETF 보유를 반년 만에 230% 늘렸습니다. 이 문장은 시장에서 보통 이렇게 읽혀요. 드디어 은행이 지갑을 열었구나. 근데 이 은행이 자기 돈으로 산 비트코인은 0원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헤드라인은 주어를 바꿔 읽어야지 맞는 문장이에요. UBS가 산 게 아니라 UBS 고객들이 UBS 창구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주어를 이렇게 바꾸는 순간 이번 이야기는 비트코인에서 끝나지 않고 XRP까지 가게 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일정 규모 이상 돈을 굴리는 기관이라면 분기가 끝날 때마다 어떤 상장 종목을 몇 주 쥐고 있는지 감독당국에 적어내야 되는 이 신고 제도가 있고요. 이 신고서는 제출되는 순간 누구나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 2분기치 제출 마감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UBS 같은 경우는 마감 하루 전에 신고서를 냈고 그 안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가 250만 주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280억 정도 규모인데 이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이 항목이 54만 9천 주, 약 380억이었어요. 반년 만에 금액으로는 230%, 주식 숫자로는 355%가 늘어난 겁니다. IBIT가 뭐냐? 코인을 직접 사서 보관하는 부담 없이 증권계좌에서 주식 한 주 사듯 비트코인 값을 따라가게 만들어 놓은 상장 상품입니다. 물론 정말 당연하게도 UBS 전체에 대면 작은 돈입니다. 이 은행이 굴리는 전체 투자자산은 2분기 말 기준 사상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원화로는 1조 원이 넘어갑니다. 신고서에 적혀있는 미국 증권자산만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IBIT는 0.02%가 채 안 돼요. 근데 크기 이야기는 잠깐 옆에 두고 보시면은 이 신고서에는 이상한 구석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50만 주의 주인인데요. 이 신고 제도는 누구 돈인지를 적는 제도가 아니라 누가 굴리는지를 적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물량이 은행 고유 자금이 아니라 자산관리랑 투자자문, 자산운용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자산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해석을 해요. 자산관리 계좌라는 거는 은행 금고의 은행돈이 아니라요. 고객이 맡긴 돈을 고객 뜻에 따라가지고 굴려주는 계좌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가지 숫자가 동시에 성립하겠죠. 은행이 자기 돈으로 산 비트코인 0원, 근데 신고서에서는 1280억, 반년 동안 스위스 은행 창구에 비트코인 ETF를 사달라는 고객 요청이 그만큼 쌓였다는 기록인 겁니다. 두 번째가 더 이상하죠. 230%라는 숫자의 재료를 뜯어보시면요. 그 보유 가치가 3배 넘게 뛰었다고 하면 가격이 올라서 그런가 보다 하시기가 쉬운데 블랙록 자료를 인용한 외신 집계로서 이 상품의 시장 가격은 같은 반년 동안 33%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 가격이 33% 내리는 동안 평가액이 230% 늘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겠죠. 주식 숫자를 늘리는 거. 그게 54만 9천 주가 250만 주가 된 이유입니다. 값이 떨어지는 6달 내내 주문이 멈추지 않았다는 뜻인 거고, 근데 같은 마감을 앞두고 제출된 다른 은행들 신고서를 열어보면요. 이 창구 이야기가 XRP 쪽에서도 진행 중이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죠. 신고 마감이 지나면은 XRP 쪽 소식을 다시 들고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부터가 그 첫 번째 답이기도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JP모건의 이번 신고서에서는 IBIT가 1040만 주, 약 5천억 정도 규모로 적혔습니다. 석 달 전에 2,300억 원어치에서 또 늘어났는데요. 근데 저는 그 옆에 작은 항목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JP모건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신고서에서 XRP 현물 ETF를 전부 다 정리했던 은행입니다. 그랬던 곳에 이번 신고서에 비트와이즈 XRP ETF 113주, 그레이스케일 쪽 181주를 다시 적어 넣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개인 계좌에서도 흔한 수준의 상징적인 크기입니다. 그래도 나갔다가 돌아온 기록이라는 사실 자체는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이 모건 스탠리도 이번에 XRP 관련 펀드를 한 종목에서 3종목으로 늘려 적었고 역시 그 규모는 작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깔아드리자면은 미국에는 작년 11월부터 XRP 현물 ETF가 거래되기 시작해서 지금 7종목이 상장돼 있고요. 누적 순유입은 최근 2조 1천억 선을 넘겼습니다. XRP 값이 내리던 올해에도 달마다 순유입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가장 의외의 대목은 다른 은행이 아니라 UBS 자신에게 있어요. 이번 신고서 말고 같은 은행이 석 달 전에 낸 직전 신고서, 그러니까 3월 말 기준 1분기 신고서를 열어보면 거기에 이미 XRP가 있어요. 미국의 운용사 볼레틸리티 쉐어즈의 XRP ETF가 19만 7천 주, 약 21억 정도 규모, 그레이스케일의 XRP 상품이 317주, 1200만 원 남짓. 지난 5월달에 알려져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번 주 헤드라인과 붙여놓으면 그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스위스 최대 은행이 비트코인의 창구를 열었다고 다들 읽은 그 은행 신고서에서요. XRP는 비트코인 소동이 나기 한 분기 전부터 먼저 적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다른 은행들 신고서에서 보이는 상징적인 크기가 아니라 억 단위로요. 두 가지 은행 신고서가 보여주는 흐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객이 요청하고 은행 내부 승인 절차를 통과하고 신고서에서 기록되는 흐름들.
이 비트코인 ETF는 2024년 1월달 승인돼가지고 상품 3년차라서 이 흐름에서 1000억 단위 숫자가 오고 가고 있고, XRP ETF는 출시 1년이 안 된 상품이라서 같은 흐름에서 아직 억 단위가 오갑니다. 그리고 다음 신고 시즌인 11월 중순 3분기 신고서에서 UBS랑 JP모건의 XRP 항목이 살아남고 커져 있을 것. 그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하락하던 반년에도 주식 숫자가 355% 늘 만큼 이 수요가 가격이 아니라 접근성에 반응을 해왔다는 거. JP모건이 한번 정리했다가 스스로 돌아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한 은행의 이벤트가 아니라 같은 시즌 여러 가지 은행 신고서에서 동시에 나타난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 스위스 최대 은행 신고서의 비트코인 ETF 1280억 원어치는 은행 돈이 아니라 고객 요청이 쌓인 기록이었었고, 그 요청은 가격이 33% 내리는 동안 주식 숫자를 355% 늘렸습니다. 같은 시점 미국의 은행 신고서들에는 XRP ETF 항목이 다시 생기거나 늘어났고요. 정작 UBS의 직전 신고서에는 XRP가 억 단위로 먼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헤드라인은 은행의 변심이 아니라 고객 수요가 창구를 통과한 기록으로 읽는 게 맞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질문 하나만 남겨둘게요. 과연 은행이 마음을 바꾼 건지, 아니면 고객이 은행을 움직인 건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저는 UBS 2분기 신고서 원문에서 XRP 항목이 잘 살아있는지 이 대조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